네, 안녕하세요. 김지현입니다. 투자하면서 늘 맞닥뜨리게 되지만 매번 참 적응이 안 되고 힘겹게 느껴지는 게 바로 변동성이죠. 요즘 시장이 또 그러하기도 합니다. 잘 활용하면 기회가 될 수도 있겠으나 잘 활용하는 게 생각처럼 쉽지 않고 사람을 굉장히 지치게 하는 게 또 이 변동성인데요. 오늘은 그래서 이 변동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변동성을 어떻게 대응해서 내 투자 자산들을 좀 지킬 수 있을지 그에 대한 이야기, ETF를 활용한 전략에 대해서 특히 포커싱해서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선생 ETF 교실 함께하고 있죠. 윤재홍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변동성도 변동성이고 최근에 시장이 굉장히 좀 지치게 만드는 시장이에요. 그렇죠. 네. 그죠? 어려워요. 특히 하락 변동성이 굉장히 커서 일단은 최근에 시장 흐름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넘어갈게요. 시장을 힘들게 만드는 이슈들 요즘 뭐가 있는지 정리를 좀 해볼까요? 지금 뭐 연준의 통화 정책 어떤 정상화에 대한 언급이라든가 최근에 또 금리가 또 많이 올랐죠. 많이 올라왔고, 그다음에 어떤 인플레이션 우려라든가 혹은 뭐 중국 헝다그룹 이슈들 갖가지 이슈들이 정말 번갈아 가면서 시장 하락할 때마다 굉장히 느끼는 거지만 안 좋은 일을 항상 몰아서 그러게요. 혹은 이제 뭐 일어났어도 예전에는 이제 뭔가 악재가 아니었던 것들이 또 악재로 또 다가오면서 또 시장 하락에 또 불을 부는 그런 시장이 좀 계속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지난 수요일 밤 미국 시장 물론 이제 플러스 마감해서 끝이 나긴 했지만 뭐 이슈들이 뭔가 이거 명확하게 끝났어 라고 하는 부분 없이 좀 계속 지속되고 있는 그런 시장이긴 합니다. 그러게요. 이럴 때마다 시장이 참 살아있는 생물 같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사람도 똑같은 일이 있어도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 받아들이는 게 다른 것처럼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어도 요즘의 시장은 특히 그걸 악재로 받아들이는 민감도가 좀 높아져 있다라고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높아진 시장 변동성 안에서 변동성에 대응을 좀 잘해야 이 시기를 넘길 수 있을 텐데 투자자들이 변동성에 대응한다라고 말할 때 일단 이 변동성에 대한 대응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 변동성이라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상하는 것 이상으로 시장이 이제 등락을 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변동성이 높아진다라고 하면 보통 이제 시장이 하락하는 것만 보통 흔히들. 그렇죠. 흔히들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거는 이제 가격이 급격하게 물론 올라가면 좋겠지만 이제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까지도 좀 포함하는 그런 개념일 것 같고 우리가 이제 변동성에 대응한다라고 했을 때 주된 개념은 결국 이 내 계좌 전체가 움직이는 것을 최대한 줄이면서 지속적으로는 이제 우상향을 좀 유지하는 그런 것을 좀 변동성에 대응한다라는 걸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락 변동성도 의미를 하지만 상승 변동성도 역시 함께 조금 줄여서 안정적으로 내 포트가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여건을 만든다라는 게 변동성에 대응한다라는 의미인 거죠. 물론 이제 올라가면 좋겠지만 항상 올라가면 좋겠지만 이제 그럴 수가 없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올라갈 때는 올라가는 건 최대한 유지를 하면서 빠질 때는 좀 최대한 덜 빠지게끔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움직임을 좀 줄이면서 우상향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의 변동성은 어찌할 수 없으니 내 계좌의 변동성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 그것에 대한 고민이 변동성에 대응한다라는 것의 의미일 텐데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나요? 특히 ETF 활용한 방법들? 주로 이제 가장 많이 알려진 방법으로는 뭐 인버스라든가, 인버스는 이제 시장 빠질 때 이제 올라가는 그런 구조를 가진 ETF들 말을 하고요. 혹은 이제 뭐 변동성이 확대됐을 때 공포지수라고도 보통 얘기를 많이 하죠. 이 공포지수가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투자하는 ETF도 물론 존재를 합니다. 그 빅스에 투자하는 맞습니다. 그렇고요. 혹은 뭐 그 외에 이제 뭐 미국채라든가 리츠, 뭐 우선주, 혹은 뭐 저변동 같은 뭐 그런 요소들 내지는 최근에는 이제 선물 옵션들이 결합한 형태로도 좀 최근에 좀 많이 상장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자료화면 보시게 되면 제가 이제 변동성에 대응하는 ETF들 대략적인 것들 좀 예시랑 개요를 조금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장기 미국채라든가 그리고 상관관계가 뭐 절대로 낮진 않지만 뭐 리츠라든가 우선주, 그다음에 뭐 스타일이라는 거는 종목의 어떤 특성별로 종목들을 묶어서 이제 ETF를 구성하는 걸 얘기를 많이 하는데 뭐 변동성이 낮은 주가의 움직임이 낮은 종목들을 모은 뭐 저변동이라든가 혹은 퀄리티 딱 단어만 들어도 느낌 오시는 것처럼 굉장히 좀 품질이 좋은 종목들을 묶은 ETF들도 있고요. 최근에 좀 굉장히 이제 상장이 많이 되고 있는 것들이 뭐 커버드콜이라든가
버퍼형처럼 굉장히 뭐 선물이라든가 옵션이 결합된 그런 형태들도 좀 최근에 상장이 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화면에 예시 ETF들도 나가고 있어요. 그죠? 뭐 SPY 워낙 많이들 아시는 거고, 이제 벤치마크라고 봤을 때, 그 아래 뭐 TLT 또 QILD 뭐 이런 것들도 있고 PGX, BNQ 뭐 이런 것들 함께 쭉 봤습니다. 하나씩 좀 떼서 봤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네네. 그 앞서 이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 드렸을 때 가장 먼저 언급하신 인버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워낙 한동안 고버스를 그렇게들 사셨죠. 그렇죠. 이게 변동성에 대응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나요? 저는 좀 부정적으로 좀 말씀을 많이 드리는 편이에요. 우선 차트 좀 같이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보시게 되면 명암이 들어있는 부분이 시장이 하락했던 구간들 하락했던 구간. 좀 표시를 해봤는데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짧아요. 시장이 이제 올라간다라고 기간을 이제 정한다라고 했을 때 뭐 절반은 올라가고 절반은 빠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굉장히 짧은 구간 동안 급격하게 빠졌다가 다음에 올라갈 때는 이제 완만하게 이제 천천히 올라간다는 거죠. 이게 좀 어떤 시장의 어떤 특성, 어떤 이제 시장이 하락할 때 공포심에 질린 사람들이 이제 투매가 나오면서 시장이 우르르 밀렸다가 이걸 받아내면서 다시금 올라가는 어떻게 보면 이게 첫 번째 특성이라고 할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 하락하는 구간이 짧다 보니까 타이밍 맞추기가 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보통 얘기를 할 때 이 개인 투자자의 가장 큰 무기는 시간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인버스 투자는 시간을 적으로 돌리는 투자다라고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뭐 역사적으로 쭉 늘여놓고 봤을 때 자산의 가치는 우상향하는 트렌드를 보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짧은 구간에 속하는 하락 때 내가 뭔가를 먹겠다라는 건 어려울 수 있다. 확률상 그렇죠. 그러한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이제 떨어질 때 폭이 크기 때문에 거기서 느끼는 강렬함이 매력적으로 좀 느껴지긴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효과는 강력하지만 이거를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투자자 입장에서 해지나 혹은 뭐 변동성을 낮추는데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했을 때는 조금 이제 부정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활용하기에 조금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인버스는 일단 좀 빼놓고 다른 예시들 앞서 이제 뭐 미 국채도 있었고 리츠도 있었고 우선주도 있었고 스타일별로도 뭐 대형주 저변동성 여러 가지 있었어요. 각각의 예시들은 변동성 구간에서 어느 정도의 효과를 냈었는지 그걸 좀 볼게요. 그 실제로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그런 자산들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조금 검증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2005년 이후로 주요 변동성 확대 구간들을 몇 개 좀 정리를 해봤어요. 2005년 이후에 변동성이 컸던 구간들을 지금 정리를 한 거죠. 네네, 이거는 이제 제가 기간별로 좀 나눠본 건데 일단 뭐 1기 같은 경우는 이제 2007년부터 이제 미국발 금융위부터 이제 유럽 금융위까지 좀 전반적인 기간을 걸쳐서 좀 정리를 한 거고요. 여기서 이제 좀 뽑아냈던 주요 기준은 2005년 이후에 MDD, 이거는 이제 고점 대비 하락한 폭을 의미를 합니다. 최대 낙폭? 네네. 그래서 MDD가 10% 이상이다라는 거는 직전 고점 대비해서 주가가 빠진 폭이 10% 이상인 구간들만 좀 걸러냈어요. 그랬더니 지금 이제 한 5개 정도, 6기는 이제 최근에 시장 빠진 것만 따로 정리를 한 거고요. 그래서 한 5개 정도 이제 나눠서 이게 실제로 효과가 있었는지를 좀 한번 보자라는 취지에서. 이렇게 하락 변동성이 컸던 구간에서 앞서 이야기 드렸던 자산들이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었는지 바로 볼까요? 네네. 보시면 이제 왼쪽부터 이제 장기 미국채, 리츠, 뭐 우선주 이런 식으로 좀 순서대로 정리를 조금 해봤고요. 보시면 장기 미국채는 확실하게 효과가 있죠. 이거는 이제 이 막대기가 나타내는 것이 뭘 의미를 하냐? 시장이 빠지는 구간에서 S&P 500 대비해서 각 자산들이 얼마나 올라갔냐. 예를 들어서 맨 왼쪽에 장기 미국채를 예시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서 이제 숫자가 55%다라는 거는 S&P 500이 예를 들어 뭐 30%가 빠졌다. 그때 미국채는 한 20% 정도 올라간 거죠. 초과 수익을 좀 나타낸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퍼센트 포인트인 거죠? 네, 퍼센트 포인트인 거죠. 그래서 일단 장기 미국채 같은 경우는 효과가 굉장히 좀 컸다. 특히나 이제 여기 녹색으로 나타나 있는 그래프가 이제 작년 코로나19에 이제 시장 빠졌을 때인데 작년에 이제 시장 빠질 때도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보시면 뭐 우선주라든가 혹은 뭐 저변동, 최소변동, 퀄리티, 커버드 콜 이런 것들 최근에는 조금 의미가 좀 약해지긴 했지만 여전히 어느 정도 시장 대비
안정화를 시켜주는 덜 빠지는 효과는 있었다라는 거를 좀 단적으로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장기 미국채가 일단은 저희 딱 표로 봤을 때 가장 눈에 확 띄게 들어오기 때문에 요거를 예시 ETF를 가지고 조금 뜯어봤으면 좋겠어요. 자료화면 보시면서 말씀드리면은 네. 우선 메뉴에 있는 파란색 선이 S&P 500 ETF인 SPY, 네. 그다음에 맨 하단에 있는 깔려 있는 주황색 선이 장기 미국채 ETF인 TLT. 네. 그리고 여기 가운데 있는 빨간색 선이 S&P 500 ETF SPY를 60%, 네. 그다음에 TLT를 40% 섞어서 자산 배분을 했을 때 내 계좌 네. 전체를 나타낸 변동입니다. 보시면 물론 S&P 500 SPY만 담은 경우에 비해서 장기 성과는 조금 떨어져요. 보시면 이 빨간색 선, 이 자산 배분을 했던 선이 확연하게 변동성이 낮은 거를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이 위험 자산인 주식과 대비해서 이 시장이 하락할 때 상대적으로 안전 자산인 채권에 어느 정도 수급이 몰리기도 하고요. 네. 주요 위기 상황이 왔을 때 주요 정부에서 하는 것들이 보통 이제 돈을 풀죠. 그쵸? 네. 네, 돈이 풀고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은 이 국채 가격이 상승하다 보니까 네, 네. 상대적으로 이제 이 시장의 변동성을 완화시켜주는 내 계좌가 상대적으로 좀 덜 움직이게 해주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확실히 변동성이 커졌던 구간에서 안정적으로 그냥 추세를 유지하는 모습이 표로도 보여지네요. 미국채 다음으로 앞서 이제 주요 자산별로 변동성 구간에서 흐름이 어떠했는가를 봤던 그 막대 그래프 나온 표에서 봤을 때 우선주도 성과가 괜찮았어요. 아, 네, 맞습니다. 그 좀 시장 변동성이 증가할 때 네. 대응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어떤 이자라든가 혹은 기업에서 나오는 배당을 통해서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것도 하나의 네. 방법일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성장주 측면에서 그 주가가 올라갔을 때 수익이 나는 그런 컨셉들도 분명 유효하지만 뭔가 이제 시장이 빠지고 변동성이 확대된다. 그러면은 이 어떤 배당이라든가 혹은 이런 인컴 형태의 투자들도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좀 낮거든요. 네, 왜냐하면 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시세 차익뿐만 아니라 이 현금 흐름이 주는 어떤 안정감이라든가 혹은 특히나 배당주들 같은 경우에 이 주가가 빠지면은 이 동일한 배당금에 대해서 이제 배당 수익률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다 보니까 네, 네. 어느 정도 좀 수급이 유입이 되죠. 그 이제 지금부터 말씀드릴 우선주 같은 경우는 국내 우선주랑은 조금은 다릅니다. 네. 근데 지금 예시 차트 지금 같이 보시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미국의 어떤 우선주들, 특히나 오늘 말씀드릴 우선주들은 고정배당 우선주라고 보통 많이 불려요. 채권의 성격에 좀 오히려 가까운 게 크게 한 3가지 정도 요소가 네, 있습니다. 네, 네. 첫 번째로는 액면가, 보통 25달러로 발행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일반적으로는 이제 고정배당을 지급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6% 네. 혹은 5% 이런 식으로. 채권 쿠폰 주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런 형태로 약간 이제 고정된 형태의 이제 배당을 지급을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콜옵션이라는 게 존재해요. 네. 여기서 콜옵션이라는 거는 이 우선주를 발행한 회사가 요거를 회수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보통 이제 5년 정도 기간을 주는데 네. 5년이 지나고 나면은 내가 이 우선주 내가 회수할 거야 라고 하게 되면은 이걸 회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죠. 네. 자, 그럼 어떻게 되냐? 자, 지금 차트 좀 같이 다시 보시면서 네네. 좀 말씀을 드릴 텐데 남색 선은 미국 대표 금융주인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본주입니다. 일반적인 형태의 주가의 주식이고요. 흐름인 거죠, 그냥. 네. 네. 그리고 이제 빨간색 선 차트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우선주예요. 그리고 그 막대기 반은 이제 배당금이고요. 배당금. 네. 그 추이 보시게 되면 이 본주가 올라갈 때 우선주들 별로 못 올라가요. 네. 왜냐하면 아무리 그 기업이 좋아진다라고 해서 이 우선주가 받는 배당금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오히려 이 우선주의 주가가 너무 올라가게 되면 이제 배당 수익률이 떨어지다 떨어지네. 보니까 네. 그리고 이 너무 올라간 가격에 샀을 때 회수당할 위험도 있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주가는 좀 덜 올라갑니다. 본주 주가가 빠질 때 우선주 상대적으로 덜 빠져요. 그러네요. 왜냐하면 이 기업이 주가 등락이 얼마든지 있을 수는 있지만 해당 기업이 망할 부도가 날 이슈만 아니라면은 이 우선주들은 배당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우선주에 배당을 줘야만 본주에 배당을 줄 수가 있어요. 배당에 있어서 우선권이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덜 움직인다라는 거고 특히나 이제 주가가 액면가 밑으로 빠지더라도 이 기업이 망하지만 않는다라고 네. 하게 되면은 네. 나중에 이 액면가로 회수를 해갈 수가 있다 보니까 이런 자본 차익을 기대하고 이제 수급이 유입이 되게 되죠.
그러게요. 자, 우선주 그리고 미 장기 국채 이렇게 두 가지 봤어요. 이외에도 사실 소개해드린 것들이 꽤 있었는데 뭐 또 다른 생각해볼 수 있을 만한 방법들은 뭐가 있을지 소개 좀 해주세요. 그 저변동 ETF들도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저변동이라는 거는 주가의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종목들을 묶어서 ETF로 구성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일반적으로 이런 저변동 ETF들 보시게 되면은 이익 변동성이 낮은 기업들일 가능성이 좀 굉장히 네. 높아요. 이 이익 자체가 많이 움직이지 않는 기업들이요. 대표적인 것들이 뭐 유틸리티 쪽 네. 내지는 예를 들어 뭐 전기를 파는 전력 회사들 전기요금 자체가 막 급격하게 움직인다던가 전기 수요 자체가 막 엄청나게 막 급격하게 뭐 연간 단위 기준으로 봤을 때 크게 네. 움직이지 않다 보니까 이익 변동성 자체가 좀 굉장히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 변동성도 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고요. 여기서 이제 저변동 ETF들 좀 얘기를 많이 되는 이유가 바로 이 저변동 이상 현상이라는 현상 때문입니다. 이게 뭐죠? 이 저변동 이상 현상이라는 거는 이 장기적인 어떤 추이를 두고 봤을 때 네. 이런 변동성이 낮은 종목들이 성과가 오히려 나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이익 변동성이 굉장히 큰 종목들, 네. 단기적으로는 이제 주가가 쭉 굉장히 급격하게 올라갈 수익이 높을 가능성도 높지만 반대로 빠질 가능성도 그렇죠. 굉장히 높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장기적인 시결로 놓고 봤을 때는 뭔가 꾸준하게 수익 내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이 저변동 종목들이 수익이 오히려 높은 현상을 이제 저변동 이상 현상이라고 얘기를 많이 네, 하고요.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주가가 10%가 빠지면은 한 11%에서 12% 정도만 올라가면은 회복이 되지만 주가가 반토막이 나게 되면은 100%가 올라야 회복이 가능한 그렇죠. 거죠.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 저변동 관련해서 가져가는 것이 좀 더 마음 편한 네. 특히나 이런 시장 변동성 높아지는 구간에서는 상대적으로 이제 이익이 안정적인 종목들이 좀 각광받을 가능성이 네, 네. 높다라는 거고요. 좀 추가적으로 좀 더 말씀을 드리게 되면 최근에 보시면은 어떤 선물이라든가 옵션이 결합된 형태의 ETF들도 좀 굉장히 많이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QRD와 같은 커버드 콜 형태 네. 이런 것들은 이제 지수를 매수를 하고 콜옵션 지수가 올라가면은 당첨되는 그런 네. 복권을 팔아서 이 당첨금을 배당으로 드리는 형태의 ETF들. 네. 기본적으로 이제 시장 하락할 때 적어도 시장보다는 더 빠지진 않아요. 그래서 좀 고배당 받는 컨셉 내에서는 좀 더 상대적으로 이제 안정성 높은 네. 컨셉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최근에는 이제 아예 이제 콜옵션이라든가 이런 것들 결합해서 아예 버퍼 형태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굉장히 많이 상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변동성 ETF는 SPLV 앞서 저희 표에서 보여드렸던 대표 ETF로 이야기를 드렸고요. 커버드콜 이제 선물옵션 결합된 형태의 것 QILD 요즘 많이 이야기하는 QILD 같은 경우는 이제 나스닥 100을 네. 기초지수로 깔고 있으면서 연 배당 수익률이 한 10에서 11% 정도 됩니다. 물론 지수가 올라갈 때 이 지수 상승분을 이제 충분히 못 따라간다는 리스크가 분명히 존재를 하지만 이게 굉장히 고배당 내에서는 네. 작년에 코로나 때 이 고배당 준 종목들이 ETF들이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적어도 시장보다는 더 빠지진 않는 혹은 나스닥 100의 변동성이 좀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S&P 500을 기초지수로 하고 있는 XYLD라든가 네. 이런 형태로도 좀 접근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윤 선생 ETF 교실 통해서 저희 매주 ETF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들 듣고 있어요. 오늘 이제 워낙 변동성이 커져 있는 구간이어서 변동성 구간에 대응하려면 이런 ETF들 눈여겨보시는 게 어떨까? 또 긴 시계열 놓고 봤을 때 이런 것들 좀 가져가시면 이런 변동성 구간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오늘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그때그때 컨셉에 맞는 ETF, 윤 선생 ETF 교실에서도 계속해서 소개해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올라도 떨어져도 이제 방향이나 강도가 예상했던 것과 벗어나서 변동성이 좀 커지면 굉장한 낭패감이 느껴지죠. 그런 심리적인 타격감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 오늘 ETF를 활용한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시장이에요. 대응하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은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